반갑습니다. 재정학 18년도 거랑 17년도 거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최저과세론에서 17년도 거, 18년도 거 보겠습니다. 탈세 쪽에서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물었어요.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속소득은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탈세와는 관련이 없어요. 귀속소득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 등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등에 있는 겁니다. 귀속소득은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귀속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탈세가 이어붙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멀리지의 최적비성형 소득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멀리지의 최적비성형 소득세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려합니다. 최고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입니까? 그렇죠. 노동의 의욕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한계소득세율 추가 구간, 그러니까 최고소득 구간에서는 한계소득세율은 0이 됩니다.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항상 작게 되겠죠. 임금률이 낮은 개인은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는 없어요. 멀리지의 최적 비성형 소득세 봤고요. 비용 편익 분석 보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다른 두 사업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규모가 다릅니다. 내부 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확실성 대등에게 현재가치 계산 문제입니다. 아마 안 나올 테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확실 대등액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50년 후에 위험 할인율은 20%라고 하면은 이것까지 고려해줘서 지금 기대순 편익 마이너스 100억 원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풀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50년 후에 위험 할인율을 반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억 원에 1 플러스 0.1을 곱해줘야겠죠. 그 외에 그 채권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환대가 할 때, 전환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거. 그렇게 되면 뭐 108.235%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액면 채권가에게 그거 곱해줘서 현재 가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50년 후에 위험 할인율을 이 마이너스 100억 원에 이 기대순 편익 이 마이너스 100억 원에 반영을 해주고 나서 현재 가치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식은 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방재정에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입니까? 무조건부입니까?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조건부예요? 무조건부예요?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보조금입니다. 비대형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비대형 보조금은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대형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현물보조에 해당합니다. 대형 보조금은 가격보조금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공재의 소비를 하락시킵니까? 증가시킵니까? 그리고 공공재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킵니까? 증가시킵니까? 그러니까 공공재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건 대치효과라고 하죠. 이것과 지역 주민의 실질소득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대형 보조금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요. 공공재의 상대 가격 하락과 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보조금 제도 본 김에 보조금 이론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지방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금 보조입니까? 현물 보조입니까? 무조건부 보조금은 현금 보조입니다. 아까 위에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중에서 무엇이 무조건부 보조금이었죠? 보통교부세가 무조건부 보조금이었습니다. 근데 무조건부 보조금은 현금 보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러면 현금 보조겠죠. 지방 공공재의 생산 촉진 효과로 정률 보조금이 큰가, 정액 보조금이 큰가 물었습니다. 생산 촉진 효과로는 정률 보조금이 더 큽니다. 정률, 정액, 무조건부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률, 현물, 현금 순서로 갑니다. 뭐에서는요? 생산 촉진 효과로서는요. 조세부담 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누가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누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임승차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고 외부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중앙정부가 공급하죠. 자, 이 무조건부 보조금, 즉 지방교부금은 우리나라로서는 보통교부세라고 하고 이는 현금이다, 현물이다? 현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 이론에서 린달 균형 문제 볼게요. 자, 갑의 공공재 수요함수 나와 있고 을의 공공재 수요함수 나와 있을 때 린달 균형의
적정 공공재 생산할 때 각과 을의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 물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린다의 균형이면 두 사람만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 두 개를 더해야 됩니까? 풀이랑 같이 볼게요. 자, 각각 을이 있으면 더해줘야겠죠. 더해줘서 MC 어딨죠? 단위 비용은 생산 수준과 관계없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각과 을의 합을 MC는 1과 맞춰주고 Q는 5분의 36 나오니까 Q를 각각 대입해주면은 값은 0.6, 을은 0.4 나오게 됩니다. 린다의 균형 하게 되면 몇 명만 존재해야 된다? 2명만 존재해야 된다. 자, 린다의 균형 나오면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한 MBA 더하기 MBB는 MC다. 이 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공공재 이론이에요. 자,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내가 표현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내가 부담할 세금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겠죠. 솔직하게 나의 선호도를 표현할수록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클라크 조세랑 그로브즈레야드 기구가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서요. 클라크 조세는 5월 전략 균형을 사용합니까? 내시 균형 개념을 사용합니까? 5월 전략 균형을 사용하겠죠. 반대로 그로브즈레야드 기구는 내시 균형 개념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 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됩니까? 충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충족되지는 않죠. 효율적으로 공공재가 공급될 수는 있는데 조달된 재원이 공공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클라크 조세는 사무엘 쓴 조건은 충족합니까? 비충족합니까? 충족해요. 그러나 균형 예산은 보장되지 않겠죠. 그로브즈레야드 기구는 균형 개념을 내시 균형으로 약화시켜서 균형 예산과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됩니까? 아주 보완한 거죠. 충족됩니다. 다음은 조세의 기초 이론 볼게요. 목적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원 배분 과정을 자동화해서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초래합니까? 경직성을 초래합니까? 목적세는요. 재원 배분 과정을 자동화해서 정부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정부 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려요, 높여요? 신축성을 떨어뜨리겠죠. 정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갈등은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합니까? 정치적 갈등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세, 환경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번 환경에 이거 쓸 테니까 승인 좀 해주세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개별 조세 이론 볼까요? 부동산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요. 내구성이 있는 상품에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럴 때 미래 조세 부담이 현재의 가치만큼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으로 조세의 모든 부담을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지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자, 현재 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조세의 모든 부담은 공급자가 지는 형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보유세 인상이 실제적인 부담은 보유세 인상 이후 부동산 구입자 또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자, 보유세 인상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부담하게 되죠? 보유세의 과세 기준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일 리가 없죠. 국세입니다. 지방세라면 각 지방마다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부동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입니까? 탄력적일 때입니까? 어떨 때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서 공급자가 조세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자, 공급자가 조세를 100% 부담하려면 부동산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 됩니까? 탄력적이어야 됩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가 조세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자, 탄력적이면 상대방 측의 조세를 전가하게 돼요.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인 게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100%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누진적인 조세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제 조세의 부담을 낮춥니까? 높입니까?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는 조세 부담을 높이겠죠.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하면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비례세율 구조에서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면 실질조세 징수액은 증가합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비례세율 구조에서입니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면 실질조세 징수액은 변화가 없게 되겠죠.
합산 과세 방식은 결혼 중립성 조건을 충족합니까? 충족하지 못합니까? 합산 과세 방식은 결혼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합산 과세 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고 있는데 결혼 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LO의 불가능성 정리 5가지 기억하세요?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완비성,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그 다음에 IIA, 무관한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죠. 비독재성, 딱 이렇게 5가지가 LO의 불가능성 정리 5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보기에 볼록성 나왔다. 마음이 급하면 틀릴 수 있어요. 볼록성은 아닙니다. 자,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에서 애킨슨 지수 문제 같이 볼게요. 가까울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후생이 소득 수준과 동일한 경우에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입니다. 애킨슨 지수로 소득 분배를 평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애킨슨 지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자, 이 소득 하에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했는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했는지 자, 이런 걸 대입해가면서 푸는 거예요. 그럼 풀이해서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뭘 구한다고요? 평균 소득을 구한다고요. 평균은 250이죠, 지금. 2명이니까. 자, 롤스의 함수는 뭐죠? 최소 함수죠? 그럼 최소 100입니다. 그럼 균등 분배했을 때 갑과 을한테 얼마씩 분배하는 게 롤스 사고상 맞는 거예요? 100씩 분배한다 이거예요. 자, 애킨슨 지수 계산하려면 1 빼기 균등 분배 나누기 이 평균 소득을 나눠준 금액과 1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롤스의 애킨슨 지수는 0.6이 되는 거고요. 공리는요. 함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죠. 400 더하기 100 하면 500 나오고 평균을 내면 균등 분배해주면 250이 되겠죠? 그럼 1 빼기 250분의 250 하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애킨슨 지수는 0이다. 자, 이게 정답 지문이겠죠? 다음 넘어가서 18년도, 17년도 모두 애킨슨 지수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선 간단하게 나왔네요. 후생함수도 제시해줬었고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16과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소득부터 구해준다고요? 풀이 같이 볼게요. 자, 평균 소득은 16 더하기 4에서 사람수 2명이니까 10 나오죠? 그럼 균등 분배 시켜줄까요? 후생함수가 곱하기예요. 그러면 16 곱하기 3은 64 나오고 균등 분배하면 y1과 y2한테 각각 몇 개씩? 8개씩 하면 64가 나오겠죠? 애킨슨 지수는요. 균등 분배한 것을 평균 소득하고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1 빼기 10분의 8 하면 0.2 나오죠. 그래서 2번 애킨슨 지수는 0.2다. 계산하시면 돼요. 27년도엔 평등 지수에 대해서 좀 여러 개 문제가 나왔었네요. 볼게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평등 지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3가지 있어요. 3가지. 떠올려보세요. 같이 볼게요. 자, 달튼의 평등 지수가 있고요. 지니 개수, 애킨슨 지수가 있는데 자, 달튼의 경우에는 작을수록 평등합니까? 클수록 평등합니까? 달튼은 클수록 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과 가까울수록 평등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니 개수와 애킨슨 지수는 모두 작을수록 평등하게 되고요. 자, 보면 자, 지니 개수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지니 개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특정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의 개념을 활용합니까? 지니 개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킨슨 지수는 어떨수록 평등하다고요? 작을수록 평등하다고요. 애킨슨 지수는 소득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로렌츠 곡선은 뭐죠? 로렌츠 곡선은 자, 상위 몇 퍼센트 또는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인데 자, 하위예요? 상위예요?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까? 멀수록 평등합니까? 가까울수록 평등하죠. 두 개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 상태의 개선 혹은 악화 여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뭐가 등장했죠? 지니 개수가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지니 개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가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뭐라고요? 평등하다고요. 근데 이게 교차하면 뭐라고요? 교차하면 파악할 수 없다. 뭘 파악할 수 없다? 서로 교차할 때 소득 분배 상태 또는 개선 혹은 악화 여부를 비교할 수 없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니 개수가 나왔는데 지니 개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곡선과 대각선 사이에 이 구역을
분자로 두고요. 이 대각선 하방 면적을 분모로 둬서 나눠주면 진위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어디랑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요? 진위계수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요. 그렇겠죠? 이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해지니까 이게 대각선이 쭉 되면 0이겠죠. 다음으로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또는 기수적인 평가를 나타내는데 소득분배 평등도에 대해서 로렌츠 곡선은 서수적입니까? 기수적인 평가를 나타냅니까?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내고요. 그림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지만 서수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만 알 수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눠 갖는 균등 분배를 평등한 소득 분배로 전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균등 분배를 평등한 소득 분배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 봤고요.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몇 가지로 분류하죠? 그리고 클수록 평등합니까? 작을수록 평등합니까?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10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클수록 평등하게 됩니다. 5분위 소득 배율은 1에서 몇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수록 평등합니까? 작을수록 평등합니까? 5분위 소득 배율은 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작을수록 평등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지수에서 클수록 평등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 달튼의 평등지수랑 이 10분위 분배율 딱 이 두 가지만 클수록 평등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작을수록 평등하거나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평등한 겁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이론 보겠습니다. 5위의 최적 이부요금에 대해서 볼게요. 최적 이부요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정금액이 있고 그 이외에 사용되는 요금에 따라서 요금을 측정한다. 최적 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용함수만을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용함수랑 수용함수 그리고 각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각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최적 이부요금을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통신사나 이런 쪽에서. 램지의 가격 설정 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합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유사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저하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역탄력성 법칙이라 했는데 최적 이부요금도 고정요금에 대해서는 고정요금 수요가 탄력적이면 낮게 측정하고 비탄력적이면 높게 측정하고 있어요. 고정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낮을수록 또는 클수록 고정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데 어떻게 할수록 탄력성이 낮을수록 높게 책정하겠죠. 사용요금을 낮게 설정해야 사유생이 증가하게 되고요. 왜? 고정수수료는 높게 책정했으면 사용요금은 낮게 설정해야겠죠. 고정수수료를 낮게 책정했으면 사용요금은 높게 설정해야겠고요. 자, 이게 5위의 최적 이부요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이자소득세 부과 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래 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뒤 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까? 이자소득세 부과했을 때 미래 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바로바로 외워주는 게 좋죠.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대체 효과는 저축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감소하게 돼요. 소득 효과로는 현재 소비가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로 나뉘겠죠. 현재 소비가 정상제라면 저축은 증가하고 현재 소비 감소하면서 미래 소비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부과하고 현재 소비가 정상제라면 미래 소비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효과도 감소하고 소득 효과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미래 소비는 무조건 감소하고 있다. 근데 현재 소비가 열등제라면 미래 소비는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열등제인 경우에 소득 효과로는 저축은 감소하게 되고 현재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체 효과가 저축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래 소비가 감소해요. 소득 효과에서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 미래 소비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등제와 정상제는 정반대로 효과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근로소득세 부과했을 때는 다 외우셨죠? 자,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세후 실질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 명목 이자율이 5%일 경우에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의 실질 수익률에 대해서 물었으면 실질 이자율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2%의 실질 이자율이 나오고요.
그럼 실질 이자율을 뭐랑 빼줘야 되죠? 이 명목 이자율 곱하기 이자소득 세율 한 것과 빼줘야 됩니다. 5%를 20%랑 곱하면 1% 나오죠. 그럼 실질 이자율은 2%였으니까 2% 빼기 1%에서 1% 나오게 돼요. 자, 다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종가세에 부과한 경우에 비용이 불변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가격은 변동합니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MC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가 되겠죠. MC곡선이 완만하다는 건 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독점기업은 항상 조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독점 기업이어도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은 줄이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독점 이윤은 불변입니까? 그렇지 않죠? 독점 기업도 조세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독점 이윤은 불변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가격 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작게 됩니다. 독점 가격은 단위당 2분의 1T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상승의 딱 절반 가격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거 다 외워주세요.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 볼까요? 자, 가정입니다. X는 자본집약적 부분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분이에요.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한 상태이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누구한테 귀착될까요? 자, 노동에 대해서 동률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담은 모두 노동에 귀착되게 됩니다. X제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높이게 됩니까? 낮추게 됩니까? 지금 X, 자본 집약적 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한 상태예요. 그럼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X부분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 효과를 통해서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자본 집약적 부분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이럴 때는 낮추게 되겠죠. 자, 자본 집약적 부분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 요소대치효과 모두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낮추게 돼요.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Y 부분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에 산출효과와 요소대치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적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노동 부분의 노동과세 시 같은 방향, 자본 부분의 자본과세 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자, 토지에 조세 부과했을 때 한번 볼게요.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하면은 조세 부담에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 봤었는데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 부담은 누구한테 귀착된다고요? 공급자에게 귀착된다고요. 토지 가격은 부과된 조세에 현재 가치보다 크게 하락합니까? 현재 가치만큼 하락합니까? 토지 가격은 현재 가치만큼 하락하겠죠. 자, 그럼 누구한테 모든 조세 부담이 귀착됩니까? 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 사용자예요? 임대하는 토지 보유자예요? 임대하는 토지 보유자에게 모든 조세 부담이 귀착되고요. 조세 부과 후에 토지 구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됩니까?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됩니까?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에게 모든 조세 부담이 귀착되게 됩니다. 자, 표를 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토지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미래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부담한다고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된다고요. 조세의 귀착에 대해서 볼까요? 절대 귀착은 다른 조세의 정부 지출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합니까? 절대 귀착은요. 정부 지출의 효과를 다른 조세와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고려 안 합니다. 다른 조세와 정부 지출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균형 예산 귀착은 조세 징수와 정부 지출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죠.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담을 튕겨내는 힘이 큽니까? 작습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튕겨내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따라서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겠죠. 튕겨내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탄력성이 적은 쪽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 튕겨낸 거니까 탄력성이 적은 쪽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중손실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지하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나와 있고요. 정부가 이 지하에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했을 때, 소비자한테 부과했네요. 자, 이럴 때 사중적 손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비자한테 부과했으면 여기에 부과가 되겠죠. 근데 공급이 50으로 고정돼 있네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지금. 이럴 때 사중 손실 발생해요? 발생 안 하죠. 0입니다, 답은.
풀이 같이 볼게요. 자, 표를 그려보면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고 수요 곡선은 세금의 상승된 만큼 가격이 그대로 상승하게 되겠죠. 100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초과 부담은 없다. 조세의 효율성 보겠습니다. 비효율성 계수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한계 비용 100이고 보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공급자한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할 때 비효율성 계수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풀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초과 부담을 계산해 보면은 자, 수량 차이 10개, 가격 차이 20개 나니까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100이 나오게 되죠. 조세 수입은 얼마예요? 40개를 생산하면서 20원의 조세를 부과하니까 조세 수입은 800이죠. 비효율성 계수는 초과 부담을 조세 수입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답은 800분의 100 해서 0.125 나오게 돼요. 비효율성 계수는 뭐다? 초과 부담을 기준으로 조세 수입과 나눠준다. 자, 보조금의 초과 부담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부여했을 때 초과 부담은 어떤 구역을 나타낼까요? BF일까요? BCF일까요? BCF, 이 구역입니다. 여기 BCF 삼각형이 보조금에 대한 초과 부담이에요. 자, 초과 부담 계산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탄력성 곱하기 P 곱하기 Q.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조세 수입이 동일한 경우에 두 제하보다는 한 제하의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은 작아지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까? 두 제하보다 한 제하에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은 커지게 되겠죠. 상대 가격이 더 벌어지니까 상대 가격 차이가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지고요. 현금 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죠. 현금 보조는 대치 효과가 없습니다. 소득 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두 제하는 대체 관계에 있고요. X제의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제의 조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 부담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 전체의 초과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초과 부담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두 제하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0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초과 부담은 0이 되는 겁니다. 조세 부과가 초래하는 초과 부담을 측정할 때에는 자, 어떤 곡선을 사용해야 되죠? 보상수요 곡선을 사용합니다. 보상수요 곡선이 뭐냐? 가격 변화에서 오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만 수요 관계가 설정된 수요 곡선을 말합니다. 조세 부과가 초래되는 초과 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 곡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기간 생애주기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없애고 매기에 소비가 정상제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 효과에 의한 초과 부담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외부성 볼게요. 코즈 정리 계산 문제네요. 자, 갑의 한계 편익 나와 있고요. 한계 비용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 피해 비용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즈 정리에 따라서 효율적인 생산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설명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을에게 재산권이 있고 협상이 안 됐다면 생산량은 0이겠죠. 을에게 재산권이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됐으면 전부 생산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한계 편익은 한계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최적 생산량이 나오게 돼요. 자, 을의 한계 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280이 되고 고려하지 않으면 300이 됩니다. 비용이 10 증가해서 60이 됐죠. 이 삼각형의 구간은 갑의 최소 보상 금액을 뜻하고요. 이 D랑 이 C 노란색 구역을 합친 게 갑의 최대 보상 구역이 됩니다. 딱 이 구간은 을의 최소 보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하방 면적 가격 위까지를 을의 최대 보상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을에게 280 곱하기 10한 2800을 제공해야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이 재산권을 갖고 있을 때 을이 갑한테 얼마 제공해 줘야 되죠? 최소로 2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인 100을 제공해 줘야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답은 3번입니다. 일단 코 정리 이론 볼까요? 코 정리에 따르면 분배 문제는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각 개인의 효용 함수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분배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외부성 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서 자,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자원 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실질적 외부성이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 가격 구조의 변동을 가져와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죠. 상대 가격 구조의 변동은 가져오는데요. 비효율성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피해와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에 공평성에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비효율성은 초래하지 않는다. 금전적 외부성은. 그러면 이제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제한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됩니까? 적게 생산됩니까? 적게 생산된다. 자, 음식물 쓰레기랑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었죠. 적게 생산될수록 긍정적이다. 부정적 외부성은 반대로 그러면 많이 생산되겠죠. 공공선택이론 보겠습니다. 투표제도 보면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점수 투표제 보다 방식, 그 다음에 다수결 제도랑 만장일치제 제도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점수 투표제랑 보다 방식은 유사한데 점수 투표제가 전략적 행동 유발이 큽니다. 점수 투표제랑 보다 방식 모두 기수적으로 측정하고요. IIA, 즉 독립성을 위반하고 있어요. 독립성을 위반하면 뭐죠? 전략적 행동도 유발됩니다. 반대로 다수결 제도가 있는데 다수결 제도는 서수적으로 측정하게 돼요. 서수적으로 측정한다면 이행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이행성이 위배되면 자,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돼요. 다봉형일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위투표제의 정리가 도출되는데 일정한 조건이란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단봉형이라면 중위투표제의 정리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다봉형이면 뭐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장일치제 하에 공공선택이 이루어지면 파레토 효율적이고요. 다만 이는 완비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봤고요. 보다 방식에서는 선택 대상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선택지에서 A에 3점을 부여하게 되면은 B와 C는 각각 2점과 1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수 투표제는 개인의 선호를 서수적으로 나타냅니까? 기수적으로 나타냅니까? 기수적으로 나타냈죠.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중위투표제 정리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다봉형일 때 중위투표제 정리는 성립 안 해요. 단봉형이고 다수결 투표제 하에 있을 때 중위투표제 정리가 성립한다 했죠. 다봉형이면 뭐가 생긴다? 투표의 역설이 생긴다.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현상을 자, 뭐의 역설이라고 하죠? 방금 제가 말해버렸네요. 투표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 꽁도세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면 의사진행 과정을 조작하는 의사진행 조작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최적 가결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둘을 더한 다음에 0에 귀결되게끔 해서 n을 구하면 됩니다. 더해서 n으로 미분하면 돼요. 풀이랑 보면 자, 일단 총 비용을 계산해서 n에 대해 미분해서 0으로 두고 n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8n-2는 0 두면 n은 4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공공재가 정상재라면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많습니까? 적습니까? 공공재가 정상재면 고소득자가 항상 저소득자보다 많게 됩니다. 자, 다음 공채론 볼게요.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에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인수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찍어서 내가 인수하겠다는 거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에 화폐 공급량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유효수요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까? 없게 됩니까? 유효수요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민간 투자가 늘어나게 돼요. 돈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자, 무슨 효과라고 부르죠?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소화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 투자가 억제되고 있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의 소비 지출이 자, 증가하는 현상을 러너 효과라고 합니까?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 효과라고 합니까? 공채의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러너 효과라고 합니다. 공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때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보다 유효수요의 증대 효과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겠죠. 중앙은행이 인수할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지만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에는 자금이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증대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경비와 예산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 승수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정부 지출 승수값 어떻게 계산하죠? 정부 지출 변화량은 분모로 오게 되고 그 위는 국민 소득 변화량이 오게 되겠죠. 자, 풀이랑 같이 볼게요. 자, y분의 t가 0.25랍니다. 그럼 t분의 y는 얼마예요? 4죠. 저기 4 곱해서 1.2라니까
자, 이거는 0.3이 됩니다. 그럼 정부 지출 승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지출의 변화량이 t의 변화량이랑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 그냥 t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0 나오게 됩니다. 간단해요. 17년도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와 감세 규모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y는 하면 뭐죠? 식이? g 더하기 c 더하기 i죠. y는 g 더하기 c 더하기 i다. 자, 이랬을 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지 보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식이 나와 있어요. 저기 한계 세율 나와 있고 균형 상태니까 g는 t랑 같아요. 그러면 식이 c 그대로 적어주고 400 더하기 400이겠죠? y는 3,400 나옵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4,000이라잖아요. 지금은 3,400이고 도달을 위한 증가분은 600이 더 필요한 거예요. 600일 때 정부 지출 규모를 얼마나 더 추가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는 정부 지출 승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1 빼기 0.8분의 1은 5가 나오고 그럼 5 곱하기 a는 600 5 곱하기 정부 지출 규모 하면은 600이 나온다. 그러니까 도달을 위한 증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정부 지출 규모는 120이 되고요. 감세 규모 할 때 조세 승수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빼기 0.8분의 마이너스 0.8 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b는 600. 그럼 b는 마이너스 150 나와요. 따라서 지출 규모는 120이 되고 감세 규모는 15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17년도 거랑 18년도까지 지금 봤습니다. 총 3개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